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회는 여대 야소 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자초됐던 법안들을 빠르게 재추진하고 있고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처리된 3대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정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 전망해보고 대선 패배 이후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속도전, 최수영 평론가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한 말처럼 이제 여당이 됐는데 여당에는 사실은 뭐 검찰을 지휘할 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를 동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야당 때 추진하던 걸 지금 여당이 돼서 바로 1호 법안으로 새 특검을 이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딜레마가 맞을 거예요. 굳이 여당이 주도적으로 특검하는 경우는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뭐 약간 곤혹스럽긴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얘기한 국민 통합과 뭐 협치 화합 이런 거에 사실 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은 스럽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정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저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뭐 진상규명 같은 경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벌써 뭐 서너 번 추진하다가 전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서 안 된 거잖아요. 그건 두 가지는 이해하는데 최병 특검은 사실상 지금 공수처가 거의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굳이 이것까지 이 새 특검에 포함시켜 했었나 좀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는 조금 말하자면 특검에서 빼주는 그런 정도의 배려와 아량이 있어야지 그게 사정정국을 우리가 몰고 가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지금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지금 내용도 내용이지만 8월부터 7월부터 불어닥칠 특검 정국이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당의 존립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보복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당연히 통과돼서 진행됐어야 될 특검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전혀 볼 수 없죠.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아주 늦은 거예요. 지금 만시지탄입니다. 그야말로. 지난 정권 때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난 정권이 할 수 없었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고 네. 최상병 특검의 경우도 말이죠.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이제 경로설 격하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설 이후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이건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긴 합니다만 수사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요. 미진하고 속도도 느리고 말이죠. 이게 벌써 언제 때 일이냐면 3년 돼가요 벌써. 그 최상병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속전속결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끝내고 이 보니까 특검법이 최장 170일이더라고요. 170일이면 거의 올해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아마 특검이 출범하면 다음 달에 6개월 정도 갈 것 같은데 그 대신 그 이상 너무 시기를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빨리 하되 범위도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외과 의사가 정확하게 집도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정밀타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오래 끌거나 범위를 무한정 늘리면
야당에서 그때는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좀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전 부총리도 그렇고 말이죠. 전혀 뭐 계엄은 몰랐다고 합니다만 그 계엄에 관련된 쪽지를 뭐 뒷주머니에 넣었다든지 이런 것이 미진하게 많이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거는 이미 통과되고 이제 공포가 되는 거니까 빨리 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래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성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 네. 정확한 대상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 기간과 범위 잘 조절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조금 아까 정밀 타격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법안 내용을 보면은 정밀 타격이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거죠.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자들이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구속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수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내란죄로 뭐 기소하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희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해제 표결 시기 그 무렵에 통화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저는 집약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공천 개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저희 당 그리고 당시의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위원들 이런 사람들의 휴대폰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례 없는 검사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사건에 120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방검찰청 하나가 다 들어가는 수준인데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수사기관들로서도 지금 수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소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것을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특히 1호 법안으로서 특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규모나 이 특검의 규모나 또 특검의 구성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 여파가 확대되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1호 법안이 됐겠습니까? 최상병이 사망한 지 말씀 주신 대로 2년 전 7월에 사망했어요. 그때 수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른바 VIP의 경로. 최근에야 그 당시에 이종섭 전 장관이 받았다는 전화번호 800-7070. 이거 대통령 집무실 옆 번호구나. 최근에야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다 답보 상태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 최상병의 사망 뒤 1년 뒤에 국회 통과됐을 때 5일 만에 그렇게 했어요. 언론에서 당시에 진단하기를 아마 일주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전에 했을 거다.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피의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체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왜 1호냐. 이게 왜 정치 보복을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주장 저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말씀 주셨다시피 정밀 타격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내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체되고 지연되면 당연하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지방선거가 내년에 당장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법에 최장 170일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는 재판 과정도 법정해놨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가름하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새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 이 대상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되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 상법 개정안까지 빠른 처리를 요구했는데 일단 본회의는 내일 본회의는 미뤄졌습니다. 네. 최종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이 대장동 재판도 중단한다고 그러고 지금 재판부에서 또 발표가 있을 거예요. 또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추후 지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최근 이제 법원에서 중단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제가 목에 가시를 일단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숨을 좀 돌릴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사법, 상법 개정안 이게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이제 좀 그러니까 바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한 법이고 그다음에 방송 3법은 사실상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이사회 구조를 좀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는 또 오해 소지가 있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노동자와 사회용자 간에 이게 충돌하는 지점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속도전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뭐 지금 한편으로는 사정정국을 통해 가지고 야당을 압박하고 한쪽으로는 그동안 미뤄 묵혀뒀던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어찌됐건 방송 장악이든 어떤 노동자 이익 가치든 어떤 말하자면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한 또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할 것 같은데 전 그렇다고 이걸 뒤로 아주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정기국회 때쯤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이번 다음 주에 예정됐죠.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분 의중과 원내 지도부에 따라서 이건 또 뭐 이게 바로 7월 국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고 약간 여론전 눈치 본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걸 철회하거나 혹은 완전히 뭐 이재명 정부의 뒤로 미루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네. 일단 시간 벌기를 통한 여론 파악 이걸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방송에서 또 이미 또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내분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제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내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이게 헌법 84조의 이른바 현직 대통령의 그 헌법상 불소추 특권, 현행 대통령에 대한 이건 사실 이게 재판이 포함되냐 안 하느냐 이건 학설적으로는 갈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전에 사실 이게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고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당선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와 헌정주의의 문제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헌정주의라는 건 헌법에 의한 정치라는 측면이 있고 사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법적 잣대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국민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재판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기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헌법 84조 정신 같은 걸 볼 때 그래서 학설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의 사실상의 현실적으로 재판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재판부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네. 각 이슈를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그 재량이거든요. 뭐 대법원에서 지시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이 6월 18일로 있던 재판을 연기를 했고 사실 무기한 연기는 임기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백현동도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모든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내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전히 그칠 것인가 민주당이. 근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상황이라면 형사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대법관 징원 이런 것들은 멈추는 게 그래야 법원의 어떤 그 판결 이것과 같이 판단 이것과 같이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법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전의 대변인부터요. 너무 아쉽죠.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헌법을 해석을 한 것인데 이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비되는 게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4개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이었는데 대통령 되니까 이제 사실상 종결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특검에서 그 기소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게 변호사 측이 아니었어요.
되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신청한 이유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보았을 때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수행하는 게 더 방점을 찍으면서 기소 취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모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했다면 판결문이 나왔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걸 국민들께서 보셨으면은 납득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결론이 나오던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저희 보수 쪽에서도 수긍한 것이 판결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개의 재판부가 각자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고 딱 한 줄만 있는 거예요. 헌법 84조에 따라서 기일을 추정합니다. 이게 다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머지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재판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민 변호사는요? 저도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그 한 조간에서 쓴 미국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한국은 왜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륙법 체계랑 이 영미법 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문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로 이게 판사들의 몫이 상당히 많아요. 관여해야 될 여지도 하나하나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써야만 하는 법 체계이고 저희는 이제 기일을 추정할지 추후 지정할지 아니면 뭐 어느 몇 월 며칠로 할지는 완전히 재판부의 이 소송지휘권 하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문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미국과 대비할 일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항고해야 된다 검찰. 근데 제가 많은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말씀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거는 명령입니다. 재판부의 명령이에요. 기일 지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송법에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치 공세로 가져가는 측면이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분들을 이런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학설이 갈리는 부분이 있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원의 판단이 대단히 무리한가 그러면 잘못됐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근거 법령으로 헌법 84조를 이야기한 거 소추의 기소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하는 재판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설사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결정 자체가 이 알겠습니다.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돈의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연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9월 전당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100% 상향식 또 단일화 파장에 대한 당무감사 등을 이야기한 5대 개혁안을 내놓은 이후에 당이 상당히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의총이 계획됐다가 의원총회가 계획됐다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김영태 위원장이 개혁안을 내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영태 위원장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수습보다는 대선 이후 수습보다는 혼란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김용태 위원장의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당원들 아닐까요? 이번 대선 패배에 좀 원인도 규명하고 다시 좀 보수가 재정비돼야 된다고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배우가 아닐까요? 아니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사주겠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의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원이 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저는 의총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을 취소하는데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의 한마디 사전 통보가 없어요? 이게 정당입니까? 그런 비대위원장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지저고리 허수아비 비대위원장 갖다 놨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상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모습인데 이건 지리멸렬을 떠나서 이건 제가 보기에 공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6월 31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비대위원장이면은 개혁안이 나왔으면 의원들이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 말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비대위원장이 월권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누구에게 사주를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정당은 정당입니까? 공당입니까? 사당입니까? 저는 이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존립과도 매우 저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어물쩍 이번 주 뭐 의총 더 여는 게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목금 넘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 뽑아서 가겠다? 도로 친윤당, 아니 도로 친윤당이라기보다는 도로 구주류당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데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에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건 정말 이거는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 교수님,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을 걸었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6월 30일까지가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직을 건다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고, 그럼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 이건 그는 이 직 자체가 너무 비례해서 또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이런 혼돈이 오고 있는 것일까요? 친윤의 저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친윤 이번에도 지금 원내대표로 예상된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박대출 의원, 뭐 김상훈 의원, 그리고 송언석 의원, 이분이 다 경상도 분들이에요. 영남 지역을 둔 분들이거든요. 영남의 지역을 뒀다고 완전히 친윤이다라고 단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양당이 다 민주당은 호남의 지역 기반이 있는 게 사실이고, 물론 수도권에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영남의 이제 지역 기반이 있어요. 그래도 민주당은 지도부에 수도권이 많다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영남에 여전히. 그게 좀 국민의힘의 한계라고 봐요. 영남이라는 지역구가 뭐 특별히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튼 그 영남의 그 어떤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정당인데 여전히 지도부라든지 이런 상황이 올 때 여전히 그 발언권 행사하는 게 친윤들이라고요. 네. 그 친윤은 단순히 영남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가지고 재판 중이에요. 선거도 졌어요 지금. 그럼 알아서도 물러나야죠.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최성 평론가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당을 자신들의 당으로 완전히 전락시키는 거예요. 전락시킨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이해와 그게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전락, 그게 전락이 바로 그 친윤 의원들의 기득권의 유지와 같이 등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본질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얘기, 이거는 맥힐 도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김재석 의원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지역구에서 제가 네. 동네가 도봉구니까. 근데 김재석 의원이 정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허락을 구해서 이런 얘기가 되냐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맥을 못 쳐요. 이게 친윤들의 그 기득권 강화에 딱 눌려가지고 가위 눌려 있다고요. 비대위원장 이렇게 취급한 정당은 제가 볼 때 좀 과장되게 말하면 전 세계 정당사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전혀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 없을 겁니다. 영남 지역 특정 지역을 빼놓고 말이에요. 네. 강전우 대변인, 네. 당 대변인으로 계시니까 오늘 의총이 예정됐는데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방금 네. 전에 이제 최수영 평론가가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이유는 그저께도 의총을 했었어요. 네. 5시간을 넘게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의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우리 당내의 갈등만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고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7월 1일부터 당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김용태로 계속 갈 것인지, 뭐 그러면 아니면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것인지,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상 새로운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 갈등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의원총회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왔을 때 그때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이죠.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밤부터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40분 전에야 본인에게 통보를 했다라고 SNS에 글을 네. 올린 걸 보면 지도부 내부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는 전혀 뭐 협의라든지 상의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또 드러나 버린 거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드러낼까 봐 의총을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당내 갈등이 드러나 버리는 이런 좀 아이러니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김용태 이 국민의 비대위원장이
꺼내놓은 5개의 개혁안이 상당히 좀 하나하나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 내년 지방선거는 상향식으로 하죠.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좀 부분도 의원들과 논의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5개의 개혁안을 이야기할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와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지금 하고 있는 조금 기이한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맞고. 근데 저희가 후보 교체 과정이 굉장히 좀 잡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당무감사는 오늘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징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조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당 내에서 조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심 끝에 개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워낙 당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또 네. 대선 본선에 나섰던 김문수 전 후보나 네. 또는 안철수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 네. 이들과 모여서 좀 협의를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국민의힘 쇄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대선 국면에서 젊은 정치인의 얼굴이 필요해서 하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쇄신은요 이를테면 권영세,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계 은퇴까지 불사하겠다. 한동훈 계와도 정치적 화해를 하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했던 그런 태도들, 당론을 어물쩡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예. 이걸 하지 못하는 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본인이 그럴 정치적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새도 없고 그리고 초선 의원이라는 한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털을 잡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정말 기득권들,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정말 대선 패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대야 이 물꼬가 풀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확인했거든요. 41%라는 지지율을. 영남에서는 여전히 기득권이 공고하다는 그 정치적 사실을. 예. 그러면 지방선거 그대로 치를 수 있다라는 정치적 이해가 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쇄신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네. 보입니다. 최편욱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선출되는 국민의힘의 이 새 원내대표가 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지금 뭐 친윤계, 친김문수계, 또 친한동훈계까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누가 어느 쪽에서 누구라고는 예상하기 또 전망하기 힘드시더라도 어느 쪽 계파에서 원내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논리 구조로 파악해야죠. 자, 네. 107명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파는 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장 전문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많이 이제 이변도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41%의 표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의원들의 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세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 의원들 거명되는 숫자가 최대치 30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만일 김문수계 뭐 계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김문수계 아니면 뭐 중도 관만계 한동훈계 이렇게 합의 추대해서 우리 당이 지금은 시끄럽고 위험하니까 중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안정적 관리 체제로 가서 전당대회 열릴 때까지 일단 관리형으로 가보자라고 네. 추대한다 그러면은 근데 뭐 김도우 의원이라든가 뭐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되겠지만 표 대결로 가자고 할 경우에는 구주류가 먹는 거죠. 이거는 저는 명약 관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두고 명약 관한이라고 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표 대결로 가겠다고 의원들이 합의를 한다. 그건 저는 구주류로 돌아가는 거고 그나마 우리 당이 더 시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중도 성향의 의원에게 일단 관리형 좀 원내대표를 맡겨보자 할 경우에는 저는 그나마 그렇게 갈 거지만 표 대결로 가면 저는 뭐 이건 그 구주류의 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이 최소영 평론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친윤 쪽이 가지고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김문수 후보는 나중에 당대표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봐요. 당권 도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해관계로 볼 때 말이죠. 김문수 전 장관과 신윤계가 이해가 합치가 돼가지고 이해가 일치가 돼서 한동훈을 밀어내겠다. 한동훈 계를 밀어낸다라는 생각이 작동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설명이 돼요. 그렇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물론 41.1%를 얻었다고 합니다만 이 지금 표차는 많이 났어요. 최다 득표를 했어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아예 무시하고 아까 장현미 변호사 말씀처럼 그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그렇게 반대했던 친윤 이른바 과거 요즘 뭐 그런 용어 안 씁니다만 윤핵관 몇 분 다 말씀하시던데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강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내에서. 그게 당내 권력 지형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당연히 김문수 전 장관을 당권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자신들이 또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행사하고 물론 권선동 의원 같은 분은 지역구가 강원도긴 합니다만 권영세 의원도 물론 서울 용산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력의 이 지형으로 볼 때 제 구도로 볼 때 한동훈계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친윤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동훈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김문수 쪽에 원내대표 그래야 다음 전당대회 때 또 자신들과 김문수 후보가 이해가 일치해서 한동훈을 밀어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친윤계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월요일 여의도 내변인들 코너에서는 다들 좀 몸을 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측을 조금 흐릿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강전의 대변인과 장현미 변호사 두 분은 명쾌하게 하실 걸로 보입니다. 먼저 장현미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13일입니다. 2파전입니다. 김병기 대 서영교, 서영교 대 김병기. 누굽니까? 저도 뭐 주변에 여쭤보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제 김병기, 서영교, 김병기 두 분이 다 뭐 이재명 대통령과는 일기 이제 지도부 체계일 때 합을 맞췄고 수석 사무부총장으로 또 서영교 의원은 이 최고위원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정부와 합을 맞춰서 여당의 원내 지도부 역할을 두 분 다 손색 없이 수행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 아까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처음 또 권리당원 20%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혼선 그리고 예측의 혼선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여쭤보면은 설명이 길어지면서 두 분 다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결정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상대당에서 한번 상대당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강재 대변인, 김병기 의원 대 서영교 의원 누굽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지금 후보 나오신 거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MBC에서 보도가 됐는데 근데 그 말씀 따지기 전에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직 사퇴는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되는 사람조차 이렇게 아들 취업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녹취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이 됐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은 과거에도 뭐 이미 국정원이라든지 조사 같은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들이 여러 차례 국정원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배우자의 전화통화 이후에 실제로 채용이 된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단계 저는 일단은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나오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런 게
권리당원 20%가 이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원내대표 선거인데 이게 권리당원들도 비슷한 형태의 생각들을 하지 않으실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종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지금 아들 의혹이 일단 불거진 겁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저는 처신해.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아서 본인도 뭐 의원직 걸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뭐 사퇴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일종의 지금 뭐 이 보도에 그러니까 저기 모 방송사가 보도를 했잖아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보도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흔들기라고 이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권리당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저는 지금 뭐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권리당원들이 뭐 지키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모론에 이제 입각해서 놓고 본다면 김병기는 유리할 테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네거티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놓고 보면은 저는 그 조금이라도 김 의원 쪽에 이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고 정확한 건 보도만 보면은 그렇게 처신하는 건 의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누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집권 여당의 또 대통령 취임 이후기 때문에 좀 싱거울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지금 그 반전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게 일단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모든 의혹은 의혹 자체가 타격이에요. 이게 밝혀지기 전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의원이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기 초기도 아니고 초초기죠. 일주일 됐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원내대표 선거를 한다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민정수석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이승엽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벌써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당으로서도 부담스러워요. 굳이 권리당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권리당원이 상당히 이번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그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이게 의혹으로 제기된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서영교 쪽을 택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나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이 지금 대략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저는 이 사안이 큰 변수는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이나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까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 주신 대로 유불리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 흠결이네 의혹 뭐야라고 말씀하시는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오히려 이제 김병기 의원을 더 두둔하고 이제 그 옹호하셨던 분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이제 김병기 의원의 해명을 들으면요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본인을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이슈라는 거고 국정원에서도 TF까지 만들어서 감찰이랑 감찰을 다 해서 해소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청탁이라고 하기 위해선 뭔가 채용 전에 우리 애 좀 잘 봐줘 이런 게 이제 통상의 청탁인데 이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1, 2차 면접 그리고 지필 다 붙었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졌는데 그 상황이 2014년입니다. 맞습니다. 2014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정부가 집권했을 때고 김병기 의원이 야당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서 불리한 게 있지 않아?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야. 김병기 아들이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 상황에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조실장이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해결하자라고 해서 전화를 하라고 그랬다는 게 또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게 또 이 흘러나오게 된 경위도 이 기조실장이 국정농단 때 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약간의 이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로로 또 유출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어서 김병기 의원이 법적 그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걸 종합하면 유불리를 좀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서영교 의원입니까? 김병기 의원입니까?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5대5 같습니다. 근데 MBC에서 그런 보도를 한 걸 보면 김병기 의원이 우세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서영교 의원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2명밖에 지금 없잖아요. 2등 후보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청취자분들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차 여대 야소 전국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현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거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하지만 국회는 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제는 이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으니까 이제 법사위원장 달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어차피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이 양보할 리도 없을 것이고, 모르죠.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건 뭐 나중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내놓지 않을 거예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게다가 지금 법안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형사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걸 밀어붙이려면 일단 법사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관문이 법사위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는 또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여권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고 야당인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으니까, 쟁투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가 2년이라서 이 논란 가지고 또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년 더 기다렸다가 그때 그냥 가지고 오는 게 맞다. 이거 또 싸우고 해봐야 민주당이 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1년 뒤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최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 하여튼 민주당 당적은 없습니다만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또 국회 부의장 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견제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좀 과욕을 부린다고 봐요. 사실 원래 소수당이라도 여당이 운영위원장,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대통령실을 감사하기 때문에 가는 게 관례였거든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논리들이 여야 구분 없이 다 가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여야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까? 뭐 법안 150명인데 107명밖에 안 되니까 뭐 법안 저지가 가능합니까? 그나마 유일한 게 그 본회의 법안 넘어가기 전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 정 안 돼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 못하고 그러면은 야당 간사들이 또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협치를 말로 합니까? 협치는 행동으로 해야죠. 아니 그 아주 경륜 있고 인품 좋은 우상호 수석 해놓으면 뭐예요? 우수석이 뭐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협치를 원하겠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정도 통 크게 양보하고 야당의 정치적 공간 열어주고, 자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도 목리 부리지 말고 협조하고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에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옥죄어놓고 구석구로 몰아놓고 정말 고양이가 쥐몰듯이 해놓고 우리 협치학교 얘기하는 건요. 이 협치, 그러니까 배려는 강자 연어지 약자 연어가 아닙니다. 강자가 양보하면 배려지만 약자가 양보하면 굴종입니다. 전 그런 측면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윤 변호사 의견도 네.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께 대선을 치르면서 약속했던 여러 법안들이 있어요. 입법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 이를테면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습니다. 그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을 때 상원 기능을 하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딱 틀어지고 있으면 전혀 앞으로 진전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내드려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권 초기에 수행해야 되는 국정수행 과제들이 야당에서 발목 잡히거나 말거나 상임위원장 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당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예. 협의에 따라서 하반기에 그렇게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 넘겨드릴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리 대변인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협치가 안 될 거라는 전제 하에 법안을 지금 처리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가 협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당 차원에서. 1년 뒤에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정권 초기는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거 넘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초반에 어떠한 이런 협치의 분위기들이 무르익고 있을 때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대승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나온 우리 득표율을 보았을 때는 러프하게는 반반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폭주하는 모습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이 지금도 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정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모두들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강압적인 모습, 일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최창현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오는데 좀 잠재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차명 관리, 차명 거래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표현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당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말로만 해석하면은 자진 사퇴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는 말은 대단히 완곡한 얘기인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제 오광수석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끝까지 그 자진 사퇴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광수석의 문제는 이건 의혹이 해소된 것이다라든지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들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제가 볼 때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물론 법원의 판단이 그랬기 때문에 형사법 이런 것들 이제 속도 조절을 했고, 대통령 스스로가 대법관 직원하는 건 가장 먼저 그 속도 조절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고 지금 권오을 지금 전 국회사무총장을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아까 보도에서 제가 봤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뭐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간절하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오광수석은 특히 민정수석 아닙니까?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그리고 이 도덕성 검증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른 자리도 또 달라요. 근데 그 민정수석에 떡하니 그런 차명 무슨 거래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 간다면 야당에게 계속 비판받을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굳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인데 아주 초반인데 굳이 그런 부담을 안고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평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수석 비서를 쓰는 거긴 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봅니다만 자꾸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으면 조금씩 그 도덕성이 약화된다고요.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인사 한 명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서 이건 오광수 수석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또 며칠 안 돼서 또 그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평론가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 개혁을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 뭐 논리는 돼요. 왜냐하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오광수 수석 한 사람뿐인가요? 이분은 지금 부동산 차명 관리뿐만 아니라 차명 대출 의혹이 지금도 새로 나왔어요. 대출을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지금 오늘 불거진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건 부동산 차명 관리를 하면서 차명 대출까지 했다면 이거는 범죄 수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의혹이 더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오 수석이 아직 입장을 낸 게 없다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시정의 장사미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더더군다나 이제 공직감찰 그다음에 검증 또 하나 있어요. 친인척 관리까지 해야 돼요. 무슨 명분으로 다 합니까? 그래서 물론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의혹이 불거진 게 2007년인가요? 중수부 과장 시절에 뭐 차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서슬퍼런 권력을 이용해서 활용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답이 나와 봐야 아는데 이거 지금 뭐 오 수석이 뭐 아주 충분하게 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로 퉁칠 문제가 아니에요. 밝혀진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 오늘 보도가 나왔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오광수 수석이 인정을 한 거는 배우자 명의의 그 부동산을 본인의 친구에게 명의 신탁을 해놨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대출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친구 명의로 해놨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0억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데 그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저축은행 측에서 실채무자가 본인이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대납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오광수 수석이 부장검사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광수 수석이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 부분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부동산을 매수했었던 것도 당시에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배우자 소유도 아니다. 오광수가 공직에 있을 때 말하자면 검은 돈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건 원고 자체가 잘못됐다. 배우자 소유도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언론과의 그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그때 본인이 약간 좀 오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억 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실상 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완전한 실패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평론 추가적으로 이어가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전 정부의 인사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마한 지 일주일 만인데 전 정부의 인사 시스템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으로 검증하다 보니 오광수 수석이라는 분이 우리가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만일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인식과 공직 검증에 대한 그게 일종의 뭐 가치관이라면은 저는 이재명 정부 이거 굉장히 지금 초반부터 난항에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을 비교적 빠르게 시인했고요. 이건 뭐 어쨌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됐었고 아마 본인은 그 당시에 이제 명의가 제3자로 됐던 건 이게 뭐 검은 돈을 받았다. 이거는 그 주장을 소송에서 했던 당사자도 그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 말 저 말 약간 지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 오 수석 내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처가 어르신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걸 딸 명의로 그러니까 줬고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믿을 만한 대학 친구한테 이제 명의를 돌려놨었고 지금 강 변호사님이 주셨던 대출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라기보단 친구 명의로 돼 있으니까 보통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니까 본인 명의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의신탁 그 등기 명의인 명의로 받았으니까 그 갚는 것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이제 했던 거고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논란과 의혹인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더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비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본인
본인이 잘못을 이제 시인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 동향을 본 다음에 그 임명까지 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또 나아가서 단순히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비토를 내는 당 안팎의 언급들이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은 완전히 결격이다라는 주장에는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럴 때는요 여론에 정확히 따라야 돼요. 지금 이제 임명이 빨리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비서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임명을 빨리 했는데 이 오광수 검사가 내정되자마자 바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론이 지금 그 위에 계속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열린 토론에서도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며칠을 보면서 여론이 악화되면 빨리 자진 사퇴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도 이걸 밀어붙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윤 변호사 말씀처럼 본인이 시인했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하게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때부터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과거 정권 때 항상 있었던 일들입니다. 처음에 개혁을 안 하겠다는 정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취임사 항상 화려했고 저는 이재명 정권 지금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통합에 대한 정말로 간절하고 절절한 생각이 배어나오고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부분도 억울함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거 수사하고 이런 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여론이 악화되느냐 되지 않냐 그걸 보면 돼요. 여론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여론이 그냥 수그러드네 그럼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추천제입니다. 장 차관 등 공공기관장 후보자에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호평도 나오고 있고 또 기대하는 그런 또 관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관 인선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지지자들 중에서도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각에 앉히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국민추천제를 가지고 네 분과 한번 어떤 장점 또 어떤 기대 또 어떤 우려가 있는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민추천제 첫날에 10,00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이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혀라. 이 사람을 복지장관으로 추천한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먼저 강선혜 대변인부터요. 그렇죠. 국민추천제를 어제 오전 9시에 대변인이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천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뜨겁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새롭게 시작된 제도는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시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했었지만 이 제도를 가지고 임명됐던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진심으로 이런 형태의 국민추천제를 하려고 했다면 취임 첫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또 인선도 했어요. 인선을 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이 일주일간의 인선에 잡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잡음들이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광수 수석도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추천제라는 형태로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이 검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되게 곤란할 때 일부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책임을 위원회에 넘기는 듯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변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인사 난맥상을 위해서 일주일 있다 왜냐면 이거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투명성과 집단지성의 힘에 좀 기대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평론가가 이제 방송 출연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인맥이 넓어서 한 1,000명 정도 이 전화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공직에 추천할 만한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회전문 인사다.
고인물 인사다라고 했던 게 생각보다 인재풀이 또 협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주축이 되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보완제 역할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구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전문성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가 본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발탁된 분들은 자기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보고 패착을 보여줬던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이거는 한번 다퉈봐야 된다. 법원으로 가져가야 된다.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이건 인사권자 눈치를 본 거거든요. 최소한 이런 패착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네, 차선필 의원께서는 국민 추천제 어떻게 보십니까? 취지는 좋아요. 뭐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뭐 하는 거에 저 이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결과물 아닌가요? 누가 뭐 이거 퍼포먼스라든가 뭐 쇼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벤트성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혹시 코드 인사하고 싶고 이런데 이거 대놓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추천제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슬쩍 묻어간다거나 아니면 팬덤 집단의 여러 가지를 이제 막 그 강렬한 지지를 받아서 특정 인사를 좀 기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거나 이런 결과물이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겠고 이 취지에 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과정을 투명하게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뭐 이름까지는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가서 이분이 이렇게 추천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했던 사람들의 그 뭐 이럴 종의 뭐 추천하는 과정도 좀 일부 보여준다든가 소상히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물론 이제 이 인사에 대한 결과도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공이든 과든. 그런데 이걸 마치 이제 저는 특정인을 어떤 기용하기 위한 어떤 그 알리바이용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로서 평가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뭐 논평하는 거 자유지만 저도 너무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결과물을 보고 그때 저는 한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차선필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인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만 네 분이 계시는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창희 교수께서는 국민 추천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꺼낸 거라면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게 우려가 아닐 수 있어요. 기후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건 보니까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누군가를 어떤 그 고위직에 앉히고 싶은데 임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능력도 부족하고 일반의 인식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의식해서 공약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이 부분을 갑자기 꺼냈다면 이 뭔가 이제 흑막이 있구나.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동원해서 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약한 걸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거 간접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단점을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평소 네. 인식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한 경로로 이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좀 보완하자.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런 전 의지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게 잘못 운영되면 다들 걱정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전혀 얼토당토한 인물이 들어와서 정말 인사에 남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냥 인재풀이한 게 빠네요. 그 알려진 사람들만 서로 회전문 인사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요. 꼭 어떤 고위직을 겪지 않은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서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활용된다면 상당히 좋게 활용될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00% 이것만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보완제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건 언론인 출신인 최순필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브리핑 룸을 미국처럼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만 비추는 게 앞쪽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 쪽도 이렇게 화면에 비추는 미국의 백악관의 브리핑 룸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전환한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청와대 2년 반 근무할 때 제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제가 대변인실에 선임행정관을 해서 이런 내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쌍방향 소통 보여주면 좋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답변하는 사람도 충분히 숙지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정권 초기엔 괜찮습니다. 불리한 이슈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 유리한 이슈가 나올 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을 때 충분히 숙지할 때 괜찮은데 기자들이 계속 공부해서 날카롭게 재질문 파고 들어가다가 막히면요 라이브 하는 거 그게 엄청난 부담될 겁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장비 갖추고 뭐 하고 좀 약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잘못하면요 도어 스태핑 제2의 도어 스태핑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 좋고 시도는 다 좋은데 정교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면은 끝까지 가야 한다. 다만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실무선들의 디테일한 전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봐요. 기자를 비춰주면서 말이죠. 그 서로 있는 그대로 일문일답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지금 일각에서 뭐 좌표찍기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구더기 못 써서 장 못 따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기자들을 비춰주고 당당히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꼭 얼굴을 비춘다고 안 비춘다고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도 안 된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근데 우리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이게 잘못 또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로 봐도 아무튼 이번 정부가 이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뭔가 국민들과 투명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요. 이런 이제 그 선의가 이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왜곡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전반적으로 좋은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스타 기자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강재래 대변인과 장미 변호사 얘기도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역시 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 뭐 언론사들이 어떠한 성향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꼭 물어봐야 되는 그 기자로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때 좀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 그 기자에 대한 좌표찍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굉장히 큰 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에서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런데 신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증명사진 정도 하나가 나오는 상황에서 질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되고 특히 요즘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기자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는 언론인이라면 좌표찍기부터 걱정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자분들이랑 이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민주당 출입을 오래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기자 얼굴을 비춘대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익숙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른바 전 정권에서도 얘기했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만든다는 거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마다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장유미 변호사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